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되는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는데 저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네요. 감동적이고 좋은 사연이라면 이런 말을 하지도 않고 좋은 기분으로 글을 쓸 수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아니기는 합니다. 굉장히 화가 나고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오늘 제 사연의 주인공인 저희 시어머니와 손 아래 동생입니다. 뭐 이렇게만 쓰면 시댁 간의 갈등으로 사연을 쓰게 되었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저희 시댁의 상황을 조금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희 시댁은 예전에 부자였었습니다. 한 10년 전까지는 그랬어요. 제가 이 집에 시집을 오게 됐을 때만 하더라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두 분 모두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셨고 실제로 땅이다 뭐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으신 걸로 알았거든요. 남편의 조건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된 건 아니었습니다. 뭐 저희 집이 굉장히 잘 살거나 부자는 아니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나 남편이 둘 다 의사였거든요. 그러니 금전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크게 있지는 않았고 따라서 시댁의 재산이 얼마라든지 이런 건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는 했어요. 시댁에서는 남편이 굉장한 돌연변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재산은 있는 편이기는 했지만 흔히들 이야기하는 학벌들이 다 좋지 않았거든요. 시아버지도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셨다고 했고 시어머니도 중학교만 나오셨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의 하나뿐인 남동생. 그러니까 저에게는 도련님 되는 분도 좋은 학교를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했죠. 하지만 믿는 구석이 있어 그런지 사람이 여유롭기는 했고요. 네, 그 믿는 구석이라 함은 바로 시댁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남편이 태어난 겁니다.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성실하고 그런 사람 말이죠. 집안이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었으니 남편은 하고 싶은 공부를 원 없이 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학교에서 만났어요. 같은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러니 남편 집안에서 남편을 얼마나 예뻐라 하셨겠어요. 그렇게 돈밖에 없는 집안에서 그렇게 머리가 좋은 의사 아들이 나온 거니 말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 인사를 갔을 때도 시어머니가 정말 너무나 좋아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의사 부부 말만 들어도 멋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말이죠. 저희 집은 남편의 집에 비해서는 평범하기는 했습니다. 아버지가 대기업을 다니셨지만 그냥 월급쟁이셨고 엄마도 공무원이셨고요. 두 분 모두 대학을 나와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기는 하셨지만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집이 뭐 그렇게 재산적으로 풍족하겠어요. 그냥 남한테 신세 안 지고 아껴 살다 보면 돈 걱정은 안 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점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안에 비해 시댁이 조건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그 시절에 부모님 두 분 모두 대학을 나오기가 어디 쉬운 줄 아니? 나는 가방끈 긴 사람들이 예전부터 너무 부러웠다. 내가 짧아서 그런가? 그럴 때면 저는 늘 이렇게 대답했어요. 가방끈 길고 짧은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그냥 잘 살고 있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시어머니는 완전히 저를 편하게 대하시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늘 의사 며느리 대단한 집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거리감이 있게 행동하셨거든요. 주변에서는 그게 나은 거라고 하기는 했지만 저는 동서와 시어머니가 격이 없이 지내는 것을 보고 조금 부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동서는 굳이 따지자면 조금 못 사는 집안이기는 했어요. 자세하게 알거나 듣지는 못했지만 대학도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말과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중간에 휴학을 여러 번 해서 졸업이 늦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동서는 결혼하고 일을 그만두고 나서도 주기적으로 친정에 돈을 보낸다고 들었습니다. 본인의 돈일 리 없으니 아마 도련님의 월급에서 어느 정도 보내는 거거나 아니면 시댁에서 도움을 받은 게 있을 걸로 생각하기는 했어요. 사실 주변에서는 그런 게 기분이 나쁘지 않냐고 물어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시댁에 돈 있는 거 알아서 그렇게 착하고 달라붙어 있는 거잖아. 속이 너무 빤히 보이는 거 너무 얄밉지 않아? 설사 그렇다고 한들 뭐 어쩌겠어. 그런 이유로라도 잘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속 편한 소리 한다. 나중에 재산 그 집에 다 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러는 거지. 나는 우리 신랑이 잘 벌잖아. 너같이 생각하고 살면 스트레스는 안 받겠다. 주변에서 오히려 약오르지 않냐고, 나중에 시댁 재산이 그쪽으로 다 가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걱정 아닌 걱정을 해주기는 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저는 막 화가 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재산이라는 것도 공정하게 반반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각자 형편에 맞게 나누는 것이 더 공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남편도 저와 생각이 비슷했습니다. 우리가 둘 다 바빠서 부모님 챙길 여유가 없는 게 사실이고, 동생네가 부모님을 더 많이 챙기고 신경 쓰고 하니까 동생이 더 받아가는 게 맞지. 사실 저희 편해지자고 더 그렇게 맡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은 안과 의사였고 저는 정형외과 의사였거든요. 둘 다 돈을 많이 버는 과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생각을 편하게 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동생에게 뒤에서 몰래 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도 서운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 제가 동서를 얄밉다 생각했던 적이 딱 한 번 있기는 했습니다. 그날 어쩌다 재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화의 주제가 어쩌다 보니 거기로 가 있었습니다. 시댁 재산은 저희가 더 받는 게 맞죠. 형님이나 아주버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아프셔도 그리고 반찬을 해다 날라도 동서가 하나 더 해다 나르기는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그렇게 듣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조금 서운한 티를 내기는 했습니다. 재산 문제야 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 조금 서운하네. 나나 이 사람 둘 다 바빠서 그렇지 그래도 한다고 하고 아예 들여다보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동서가 그런 제 말에 갑자기 눈을 세모나게 뜨더라고요. 설마 재산 같은 거 공평하게 가져가야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해도 동서가 입으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 처지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다는 말이야. 동서가 더 하는 거 아무도 모르지 않는데 내가 꼭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를 바란다고 여기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정도로 좋게 이야기하면 본인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가족끼리 모인 자리니 더 이상 말 나오는 게 싫어서 그만할 법도 하잖아요. 하지만 동서는 재산 문제에 있어서 끝까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그게 사실이라도 형님도 인정하시는 거면 나중에 저희가 더 많이 받아가도 별말 안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 제 그 말에 동서는 입을 삐죽이더군요. 사실을 이야기한 건데 기분이 나쁘신 게 이상하네요. 사실을 이야기하면 다 기분이 안 나빠야 하는 거야? 아무리 좋지 않은 말이라도? 그러면 나도 막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고 그래도 동서 기분 안 나쁠 자신 있어? 사실 말싸움을 시작하면 동서는 저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뭐 이건 제가 더 똑똑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동서는 묘하게 사람이 조금 어긋나 있는 구석이 있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제 직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등감을 꽤나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했고 말이죠. 진짜 잘나셨어. 하여간 형님은 형님보다 잘난 사람 세상에 없죠?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괜히 사람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면 동서도 그만해. 내가 기분 상해서 동서 나쁘게 보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동서한테도 좋을 게 없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도 저를 무서워하기는 해서 제가 세게 이야기하니 입을 다물기는 하더라고요. 그때 알아봤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지금에 와서는 들기는 합니다. 돈 욕심이 많고 착하지만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 전부터 알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 정도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던 중에 시댁에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정확히는 도련님이 친 사고였어요. 사업을 하겠다고 설치다가 그렇게 된 모양이야. 갑자기 사업? 사업은 왜? 회사는? 몰랐는데 그만뒀더라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무슨 사업을 한다고 어머니한테 돈 좀 달라고 했다더라. 어머니는 안 된다고 사업 같은 건 절대 허락 못 한다고 했다는데 재수 씨랑 둘이 해달라고 난리치는 바람에 해줬대. 그리고 말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빚까지 떠하는 모양이고. 도련님이 잘 다니던 멀쩡한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했다더군요. 그 과정에서 본인의 돈은 물론이고 시댁의 돈도 떨궈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빚까지 지게 되어서 깜빵 신세를 지게 될지도 모른다고 시어머니가 그것만큼은 막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남편에게도 연락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재산을 다 해먹은 거야? 모르겠어. 어머님도 정확하게는 말씀 안 해주시는데 울면서 미안하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 보면 그렇지 않을까. 남편에게 3억 정도 되는 돈을 해달라고 했다더군요. 그 당시에 저희 부부도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이라 그 정도 되는 돈은 큰 부담이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도련님이 깜빵 신세를 지게 될지도 모른다고 시어머니가 알아 누우셨다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돈을 해줬습니다. 그 뒤로 3억을 돌려받지는 못했어요. 뭐 저희 부부도 애초에 해줄 때 이거 못 받는 셈 치고 더는 없는 걸로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준 돈이기도 했고 다행히 그 뒤로 저나 남편의 병원이 잘 되어서 금방 다시 여유가 생기기도 했고요. 그 이후로 많은 변화가 생기기는 했습니다. 우선 시아버지가 얼마 가지 않아 병을 얻어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그게 도련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법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남편과 도련님은 거의 얼굴을 보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변화는 시어머니가 사시던 집과 도련님이 원래 살았던 그 집까지 다 팔아서 빚을 갚아야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비교적 집값이 싼 경기도로 살림을 합쳐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련님은 그곳에서 직장을 얻었고요. 같이 서울에 살 때도 저나 남편은 너무 바빠서 자주 뵙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외곽으로 이사를 하시고 나서는 더더욱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끔 찾아뵈면 그래도 공기 좋은 곳에서 잘 적응하고 사시는구나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참 많이 힘들었는데 적응하고 나니까 이곳이 복잡한 서울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도 든다. 조용하고 여유롭고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나이가 드신 분께서 그런 환경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서 마음을 놓았던 것 같아요. 물론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 네, 그건 도련님과 동서였어요. 자주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동서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뵈러 오는 건데? 형님 왔다 가시고 나면 어머님이 저랑 형님이랑 비교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 줄 아세요? 듣는 저는 기분 엄청 나쁘다고요. 솔직히 그 정도는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본인들이 날려먹은 시댁 재산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렇게 별말 없이 넘어가 주는 것도 감사하다고 절을 하지는 못할 망정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요? 동서나 도련님이 어머님 평생 사시던 곳에서도 떠나오시게 만든 거고, 그리고 그 많은 재산 다 해먹은 걸로도 모자라서 우리가 준 3억도 아주 당연하다는 듯 갚을 생각도 안 하잖아. 그렇게 모든 가족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어떻게 본인 편한 것만 생각해? 정말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 제 말에 동서는 이를 꽉 깨물고는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입 다물고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종처럼 살아요? 내가 그러래? 내가 종처럼 살라고 했어?
적어도 눈치를 조금이라도 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할 말 다 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불편하다는 둥 하는 소리는 안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저와 동서가 그렇게 큰 소리로 다투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저희 두 사람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굉장히 안절부절 못하는 얼굴로 저희 두 사람을 말리기 시작하셨어요. 아이고, 그만하거라, 응? 뭔지는 몰라도 큰애, 네가 화 풀어라, 응? 그날도 하고 싶은 말이 정말 산더미처럼 많았지만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곤란한 얼굴을 보고서는 말이죠. 하지만 동서는 전혀 반성을 하지 않은 얼굴로 씩씩거리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런 동서의 태도에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고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더군요. 저야 가끔 보고 말 사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동서와 시어머니는 함께 살잖아요. 이제 물려줄 재산도 없는 시어머니에게 막 하면 어떡하지? 그래도 해먹은 돈이 있는데 양심이 있으면 사람이라면 그러지는 않겠지 하는 마음이 둘 다 들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시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동서가 혹시 어머니께 듣기 싫은 말을 한다든지 막 한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동서가 그런 행동을 하면 저한테 바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 지내시기 불편하셔도 언제든지 말씀해 주셔도 돼요. 시어머니는 굉장히 좋은 분이셨고 아이들도 할머니를 굉장히 잘 따랐기 때문에 여차하면 저희 집에 모시고 사는 것도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사는 집도 크기가 큰 집이었고 어차피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힘들 것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니다. 아유, 아니다. 하나도 불편한 거 없고 너희 집에 갈 생각도 없다.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글쎄 없대도 그런다.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그게 마음이 더 편하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영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언제고 오시고 싶으시면 바로 말씀하시라고만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도 알겠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걱정되는 마음에 자주 전화도 드리고 시간이 나면 동서가 싫어하는 티를 내든 말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들을 사서 종종 들리곤 했는데 제 하는 일이 점점 바빠지고 아이들이 크고 하면서부터는 그것도 잘 안 하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찾아뵐 때마다 그리고 통화를 할 때마다 괜찮은 것 같이 보이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많이 놓았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동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바람을 쐬러 온 적도 있거든요. 어머님이 서울에 오시고 싶다 하셔서 왔어요. 그래, 잘했어. 형님은 여전히 멋지게 사시네요. 뭐, 본인이 의선이 가능한 거겠지만. 그런 와중에도 좋은 저희 집이나 제가 입고 들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듯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예전에 비해서 동서도 참 많이 유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부드러워지는 사람도 있다고들 하더니 동서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나 보다 하고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돈도 많이 썼어요. 동서가 큰 동네에 왔으니 백화점 구경을 가고 싶다고 해서 어머님을 모시고 같이 간 자리에서 시어머니 가방도 제가 하나 사드렸거든요. 나중에는 그 가방이 동서의 손에 들어가 있었고 동서 본인이 그렇게 저에게서 가방을 뜯어내려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온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당장에는 그런 마음을 품고 왔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도 참 순진했던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동서의 그런 행동은 꽤나 노골적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그래서 시어머니와 동서가 잘 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날 그 일을 목격하게 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니 끔찍하네요. 그날 그렇게 동서의 집에 간 게 천만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날은 제가 근처에 볼 일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서의 집에 갈 예정이 없었어요. 당연히 연락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원래 예정되었던 시간보다 약속이 일찍 끝나서 갑자기 여유가 생겼어요.
뒤에 일정도 없고 시어머니의 얼굴을 뵌 지도 조금 된 것 같아서 여기까지 온 김에 잠깐 들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전화했는데 받지 않으셨어요. 바로 동서에게도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서울로 핸들을 돌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과일이라도 사다가 대문 앞에 두고 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처 마트에서 과일 몇 가지와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생선을 사서 들고 동서의 집으로 갔습니다. 띵동 하고 벨을 눌렀는데 안에서 아무런 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나 보다. 이 시간에 다들 어디 가셨지? 라고 생각하며 돌아서려던 때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내민 건 시어머니셨어요. 어머님 계셨어요? 근데 왜 전화도 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늦게 나오셨냐는 말을 하려던 때였어요. 어딘가 시어머니의 안색이 굉장히 좋지 못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얼른 들어가서 손에 들고 있던 짐들을 내려놓고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디 안 좋으세요? 병원은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그렇게 제 질문들이 연이어 쏟아지는데도 시어머니는 그냥 아무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걷는 게 어딘가 이상해 보였어요. 정형외과 의사인 제 눈에 그게 확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다리 불편하세요? 제 그 물음에 시어머니가 어딘가 뜨끔하고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말에 뜨끔할 게 뭐지? 하고 말이죠. 왜 그러세요? 어디가 어떻게 다치셨는데요? 그때부터 제 질문이 쏟아졌고 시어머니는 하나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순간 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 뭔가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시절 시어머니처럼 걷는 사람들을 종종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누군가에게 맞거나 무거운 물건이 다리에 떨어진 사람들이 걷던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이유를 캐묻는데도 저렇게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시어머니는 지금 누군가에게 맞았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 하는 것을 말이죠. 몇 번 더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끝끝내 대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 생각을 마친 제가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제가 왔다 갔다는 이야기는 동서구 도련님한테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어머님 혼자 집에 계시는 날이 언제예요? 그 주 주말에 동서와 도련님이 둘이 바람을 쐬러 다른 지역의 부부 동반 모임을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사들고 갔던 과일과 생선을 그대로 들고 다시 집으로 왔어요. 그날이 다 지나도록 동서에게 다른 연락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시어머니는 동서구 도련님이고 제가 다녀갔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 주말 저는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동서의 집으로 갔습니다. 네, 여기랑 여기 설치해 주세요. 이게 다 뭐냐? 어머님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계시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셨죠? 제가 그 집에 설치한 것은 다름 아닌 CCTV였어요. 저는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 불안한 그 예감이 사실인지, 만약에 사실이라면 누가 그러는 건지, 그리고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절대 꼼짝도 하지 못할 증거까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집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 일단은 저만 알고 있기는 했어요. 처음에 며칠간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동서가 시어머니를 막대한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잘한다는 그 말은 개뻥이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짜잖아요. 어머니, 여기 청소한 거 맞아요? 처음 며칠간은 동서가 시어머니를 때리는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막 부리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시어머니를 그 집에서 모시고 나와야 할 이유가 충분했지만 저는 그날 시어머니가 그렇게 걸으셨던 이유를 꼭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눈을 뜨고 보고 있음에도 믿기지 않았던, 아니 어쩌면 믿고 싶지 않았던 그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이거 뭐예요? 갑자기 그렇게 찢어지는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동서였어요. 그리고 뒤이어 들려온 목소리도 제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벌벌 떨고 있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거든요. 그 겁먹은 목소리를 듣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게 다 뭐냐고요? 다시 한번 동서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화면으로 보이는 시어머니는 겁에 질려 있었어요. 곧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겁에 질려 계셨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뭔가가 날라왔고 그게 시어머니의 몸에 맞았거든요. 저는 CCTV를 보다가 놀라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망할 놈의 할망구.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시키는 것도 못하고 노망든 것도 아니고 숨 쉬고 밥 먹고 하는 게 아깝다. 아까워.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그게 지금 시어머니에게 동서가 하는 말이라는 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맞기는 하는데 도무지 믿기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그런 기분 뭔지 아시나요?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현실감이 없는 그런 기분 말입니다. 진짜 확 죽어버리지. 즐기게도 오래 사네. 살아. 시어머니는 아직 팔순이 되지도 않으셨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 70이 넘은 어르신에게 질리게 오래 산다는 말이 어디 가당키나 한 말이냐고요. 게다가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말이죠. 미안하다. 미안할 짓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나는 당신 얼굴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고 속이 뒤집힌다고. 어디 가서 나가 죽어버리지? 그 말을 하고 나서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팔과 다리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리고 있는 장면을 제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된 겁니다.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눈이 도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당장이라도 저 집으로 가서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야 했어요. 하지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손이 떨려서 도무지 운전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계속해서 막말하는 모습을 봐야만 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장면이었어요. 네가 요양원에 간다고 네 큰며느리한테 이야기하라고. 왜 안 가고 버티고 있냐고. 큰애한테 어떻게 그러니? 큰애? 너 이 와중에도 네 큰며느리 편들어?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어. 의사 며느리라고 함부로 못하고 나만 무시하고. 내가 대체 너를 언제 무시했다고 그래? 지금도 무시하고 있잖아. 큰며느리한테 신세 지는 건 싫고 나한테 이렇게 빌붙어 있는 건 괜찮고? 그 말에는 어폐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네에 빌붙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앞서 이야기했듯 도련님 사업의 실패로 시댁의 거의 모든 재산을 날렸고 본인들 집마저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의 집까지 팔고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경기도로 이사를 하게 된 거고요. 본인들이 시어머니에게 빌붙어 있는 거였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 집에 빌린 돈도 아직 안 줬는데 무슨 염치로. 시어머니의 그 말에 동서는 결국 폭발한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더 커졌거든요. 동생을 위해서 그만큼도 못해줘? 그렇게 잘 버는 양반들이. 그래! 큰 집은 아주 애틋하고 자랑스러워 죽겠지? 나랑 우리 남편한테는 막하고. 동서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시어머니를 향해 팔과 다리를 다시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차마 두 눈을 뜨고 그 광경을 더 못 보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때 택시가 도착했다는 알람이 떴고 저는 서둘러 뛰쳐나갔습니다. 어떤 정신으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동선의 집까지 갔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다만 가는 길에 택시기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은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어디 그게 잘못한 연놈들 잡으러 가시나 봐요?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남편의 불륜 장소를 덮치러 간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 보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저는 택시에서 서둘러 내려서 바로 동선의 집으로 튀어 들어갔습니다.
문 안에서는 아직도 동서의 고함이 들려오더라고요. 빨리 죽어버려. 나 보험금이라도 받게. 그 말을 듣는데 손이 다시 부들부들 떨려서 비밀번호를 치는 것도 힘이 들 지경이더라고요. CCTV를 설치하러 동서의 집에 다시 방문했을 때 시어머니를 통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들어뒀었거든요. 겨우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 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어요. 동서가 뭔가를 엄청나게 많이 던진 것 같더라고요. 깨진 접시부터 솜이 터진 베개까지. 저는 살다 그런 장면은 처음 봤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가 들어서서는 낮게 하지만 크게 이야기했어요. 동서는 이성을 잃고 날뛰다가 저의 그 목소리에 멈칫하고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거기 서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던 건지 굉장히 당황한 얼굴이기는 하더라고요. 형님이 어떻게 이 시간에 여길... 내가 이 시간에 여길 왜 있는지가 중요해?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묻잖아. 아마 제가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모습은 동서도 시어머니도 처음 보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저조차도 제 인생에서 가장 화가 났던 순간을 단 한순간만 꼽으라고 하면 바로 그 순간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마 다시는 없을 겁니다. 그래야만 하고요. 뭐긴요.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뭐? 형님이 알아요? 이 멍청한 노인네랑 같이 살면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를 아냐고요. 그래, 형님같이 좋은 직장에 돈 많이 벌면서 강남에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알 리가 없겠지. 기가 찼습니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느냐고요. 제정신이야? 너 미쳤어?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때려? 너 내가 가만히 안 둬. 가만히 안 두면 뭐? 모시고 사는 스트레스로 그랬다. 왜? 그러게. 왜 얹혀 살아서 자식들 속을 뒤집어 놓냐고. 야. 도저히 못 참고 그대로 가서 동생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제가 정형외과 의사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형외과 의사가 손 힘이 정말 엄청나게 좋거든요. 동서는 제 손에 이리저리 휘둘리기 시작했어요. 네 남편이라는 새끼가 어머니 재산을 집에 다 해먹고 니들이 어머니한테 빌부터 사는 거잖아. 그러면 주제를 알고 납작 엎드려서 평생 죄인처럼 살아도 모자른데. 뭐? 스트레스? 모시기 힘들다고 어르신을 때려? 네가 인간이야? 인간이냐고? 제 말에 할 말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저에게 잡힌 머리가 아팠던 건지 동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악악 소리만 질렀습니다. 이거 놓고 이야기하라고. 너 신고한다. 신고? 해. 네가 어른 때린 건 어디 어떤 판결을 받는지 보자. 본인이 한 짓이 있으니 경찰에도 신고를 못하고 동서는 소리만 질러대며 발만 굴렀습니다. 저는 동서의 머리채를 놔줄 생각이 없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머리카락을 다 뽑아서 대머리로 만들고 싶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퇴근을 한 듯 도련님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순간 손에 힘이 풀렸고 동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남편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그리고는 세상 억울한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아니, 나랑 어머니랑 조금 다툰 거 가지고 형님이 내 머리털을 다 뽑아놓고. 뭐? 형수님? 그 순간 알았어요. 아, 도련님도 알았구나. 자신의 어머니에게 자기 부인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말이죠. 보통 그런 상황이라면 자기 어머니 상황도 살피기 마련인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저에게 소리부터 질렀으니까요. 지금 도련님이 나한테 소리 지를 때요? 제 그 말에 대답하는 도련님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아, 두 사람이 함께하는 짓이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도련님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저희 집안일입니다. 형수님은 간섭하지 말아주시죠. 저는 그 순간 다시 뚜껑이 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셨어요. 도련님 집안일이라고요? 제 시어머니시기도 한데요. 저희가 모시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자주 오지도 않으시면서 이렇게 남의 집안일에 간섭까지 하시는 거 너무하시다는 생각 안 드세요?
너무해요? 지금 너무하다 할 사람이 누군데? 그리고 저희 아내 머리채 잡은 것도 사과하시고요. 말이 도저히 안 통하겠더군요. 그렇게 더럽게 나온다면 나도 똑같이 나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남의 집 일이라고 했죠, 방금. 네. 그러면 남이 빌려준 3억 내놔요. 그 순간 도련님과 동생의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는지 저희에게 빌려간 3억이라는 돈을 잊고 지냈는지 말이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남이라며 우리가 왜 남한테 그 큰 돈을 받지도 않을 생각으로 빌려줘야 하는 건데? 남이니까 돌려받아야지. 얼른 줘, 3억. 두 사람은 눈에 띄게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형수님 돈도 아니잖아요. 나랑 형님 돈 반반씩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두 사람이 모은 돈으로 드린 거였으니까. 그리고 형님이 지금 이 상황을 알게 된다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제 그 말에 도련님은 갑자기 현실 파악이 확 되는 것 같은 얼굴을 하더군요. 형수님. 됐고, 이제 가족 안 할 거니까 그 돈이나 내놔요. 안 주면 소송 걸 거니까. 남편한테도 오늘 일 다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어머님은 짐 챙기세요. 저희 집으로 가시게요. 나는 괜찮다. 그 상황에서도 괜찮다고 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화가 확 났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저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셨고 나중에 죄송하다고 사과드렸지만요. 절더러 어머님이 동서한테 맞고 있는 걸 보고도 그냥 가라는 말씀이세요? 얼른 짐 챙기세요. 어머님 큰아들한테까지 전화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시면. 시어머니는 그제야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도련님과 동서에게 이야기했어요. 엄밀히 따지면 이 집도 어머니 거죠. 이것도 다시 다 돌려받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동서가 이야기한 대로 나 똑똑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작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알겠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짐을 싸들고 나오는 시어머니와 그 집을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도련님이 저를 막아서더군요. 죄송합니다, 형수님. 제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서. 우스웠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던 사람이 순식간에 돌아서는 그 모습이 말이죠. 저는 비웃음이 나오는 것을 참지 않고 도련님을 똑바로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그 값을 치르면 되는 거죠. 아마 도련님이랑 동서는 아주 혹독하게 그 값을 치러야 할 거예요. 내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이번에는 동서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형님, 죄송해요. 네? 제가 순간 이성을 잃어서. 두고 보면 어디까지가 맞는 말이고 아닌지 알겠지. 그리고 진심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믿을 생각도 없으니까 힘들여 적성에도 안 맞는 사과할 필요 없어. 돈이나 어떻게 갚을지 도련님이랑 잘 상의해봐. 저는 그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다시 택시를 타고 저희 집으로 가는 내내 시어머니는 울기만 하셨어요. 아마 그런 꼴을 보인 것에 대해 여러 가지 감정이 드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다른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고 말이죠. 그렇게 집에 도착해 시어머니를 손님 방으로 쓰던 방으로 일단 모시고 한숨 주무시게 했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이 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그간의 일을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엄청나게 분노했어요. 당장이라도 도련님 댁으로 쳐들어가겠다는 것을 제가 말렸습니다. 남편이 정말 사고를 칠 것 같아서 말이죠. 그리고 남편도 동생이라는 이유로 받지 않을 생각이었던 돈 3억과 그 집을 다 받아내고 아주 혼쭐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저희는 바로 변호사를 만나고 소송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정말로 슬펐던 건 바로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집은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 돼요, 어머니. 그런 것들한테는 다 받아내야 한다고요.
3억이야. 니들 돈이고 받아야 하는 돈이니 내가 뭐라 할 말이 없지만 그 집은 그냥 두거라. 그것까지 뺏어서 갈 곳도 없게 구석으로 몰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법이야. 쥐도 도망갈 구석은 만들어주고 궁지로 몰아야 하는 거 아니겠니? 시어머니의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그 상황에서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지들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지들을 품어주는지도 모르고 그것들은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행동한 거니까요. 남편이 도련님을 만난다고 하더군요. 둘이서 만나는 게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주먹이라도 먼저 나가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형, 미안해. 그게 할 말이냐? 그걸로 해결될 일이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러면 죽어. 왜 살아있어? 부모한테 그런 짓을 하고 어떻게 살아있어? 남편의 그 말에 도련님은 잠시 입을 다물고서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그렇게까지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나 3억 없어. 그건 네 사정이고 갚을 능력도 없어. 그것도 네 사정이고 나는 너 죽든 말든 이제 상관없어. 나한테 동생은 없는 셈 치고 살기로 했으니까 내가 그날 그 이야기 듣고 내 손으로 너 가만 안 두고 싶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랑 어머니가 만일린 거지.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든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든 뭘 하든 나하고는 이제 전혀 상관없는 일이니까 3억 갚아라. 나는 너 같은 놈한테 그런 돈 쓸 생각 추워도 없으니까.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 도련님은 금방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못 줘. 없는데 어떡해. 고소하든 뭐라든 형 마음대로 하는데 나는 줄 돈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소송비나 더 쓰겠지 뭐. 우리가 그 소송비가 아까울까 봐서요? 그래. 어디 끝까지 가보자. 나는 너한테 3억 받아내고 만다. 억울해서 잠도 안 와. 남편과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남편이 그 자리에 나가기 전에 혹시나 만나서 첫마디가 어머니 괜찮으시냐라고 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하는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 안부는 묻지도 않는 그 모습에 다시 한번 치가 떨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병원으로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어요. 네, 바로 동서였습니다. 남의 직장에 이게 무슨 민폐야? 형님이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도 안 받으시니까요.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와중에 저는 봤어요. 동서의 그 질투 어린 시선을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나와는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말도 정말이지 가관 그 자체였다니까요. 병원 엄청 잘 되네요? 그게 동서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3억 정도는 껌값이겠구만. 그걸 기어코 받아가야겠어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이야기했지. 받을 생각 없었다고. 그런데 그 생각을 바꾸게 한 게 너랑 네 남편이잖아.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더더욱 그 생각이 굳어지는데? 하, 이러면 나도 방법이 다 있는데? 더 이상 장사 못하게 해줘? 병원에서 깽판을 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찾아온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도 남편과 저는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저질스러울 수 있는 건지 탄식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너, 내가 뭐 들고 있는지 모르지? 저는 처음으로 그 CCTV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은 정신없어서 이야기하지 못했었거든요. 동서는 의아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얼굴로 되물었어요. 뭘 가지고 있으신데요? 내가 그날 어떻게 그 집에 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동서의 안색이 파리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본인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죠. 제가 어떻게 알고 그 집에 그 시간에 딱 갈 수 있었던 건지 말이죠. 뭐
어디 CCTV라도 설치해둔 거예요? 동서는 아마 반은 에이 하는 마음으로 물어본 걸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대신 동서를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아마 그것이 대답이 되었을 겁니다. 그거 불법이잖아요. 동서가 어머니 때린 건 그건 뭐 합법적인 건가? 제 그 말에 동서가 입을 다물더군요. 그리고 괜히 한번 주변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도 그게 얼마나 잘못한 일인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신이 어떤 취급을 당할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그 행동에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걸 아는 인간이 그랬나 싶어져서 말입니다. 동서는 그날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연락해 오지 않았어요. 제가 그 CCTV 화면을 그 누구에게도 공개할 생각이 없기는 했습니다. 그걸 보면 남편도 눈이 돌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에게도 엄청난 상처일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혼자 가지고 있고 못 올 생각이기도 했어요. 다만 동서와 도련님이 너무 더럽게 나올 상황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기는 했고요. 당연히 법원에서는 3억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도련님과 동서는 끝까지 돌려줄 수 없다고 했지만 그러면 살꿈마저 돌려받겠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도련님이 그러면 나눠서 갚겠다는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물론 그 약속이 지켜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저는 며칠 전에 동서의 집으로 가서 동서가 쓰고 있던 명품 가방 몇 개도 다 챙겨 나왔어요. 제가 그걸 시어머니에게 사드린 거였는데 당연한 듯 동서가 쓰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식으로 제가 드린 용돈이나 선물 같은 것들을 본인이 썼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죄다 끊기게 된 것도 동서에게는 아쉬운 부분이었을 거예요. 어차피 형님한테는 다 필요 없는 것들이잖아요. 버렸으면 버렸지. 동서가 쓰고 있는 꼴은 못 보겠어서 가져가는 건데. 정말 못됐다. 동서만 하겠어? 누가 누구더러 못됐다는 소리를 하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행동을 하든 시어머니를 때린 본인만 하겠냐고요. 사람은 참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는 관대하다더니 동서를 보니 정말 딱 그렇더군요. 아마 도련님과 동서는 끝까지 저렇게 남 탓을 하고 더 가진 우리를 부러워하면서 스스로를 감옥 속에 가두는 세월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돈을 갚는 내내 그 일에 대해 생각하게 될 거고 말이죠. 아마 그게 정말 큰 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행스럽게도 시어머니는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저희 집으로 거처로 옮기고 나서 살도 조금 찌셨고 웃는 일도 많아지셨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를 무척이나 잘 따르고 있고요. 며칠 전에는 남편의 병원과 저희 병원을 다 하루씩 닫고 가족끼리 여행도 다녀왔는데 시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괜히 죄송했던 기억이 있네요. 앞으로 더 잘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점 하나는 부모님께 효도는 못해도 가슴에 대못을 받는 일은 하지 않고 살아야 그게 인간답게 사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최소한 그것은 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이죠.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저는 사연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모두 있을 때 잘하자는 말 말입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평생 누구한테 해 한 번 안 끼치고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겪었던 그 일들은 진짜 참기가 힘들더군요. 알게 모르게 저도 민폐를 끼치며 살아왔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누구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며 산 적은 없는데 말이에요. 결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참으려던 저를 완전 절벽 끝으로 밀어버린 인간들이 여전히 생각납니다. 전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게 되었고 그때 혹시나 싶어 남편에게 묻게 되었어요. 제 질문에 남편은 황당했는지 어이없어 했고요. 여보, 혹시 당신 바람 펴? 아니 미선아, 대체 무슨 말이야 그게 뜬금없이. 당시 우리 부부는 집을 구할 형편이 되지 않았던 남편 덕에 시어머니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초반에 다소 불편하기도 했고 아기를 가졌던 저는 입덧으로 몸이 무척 힘들었지만 나름 할 도리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한창 신혼이자 임신 초기였던 시기에 남편의 야근이 잦더니 자켓에서 이상한 영수증이 나온 것입니다. 무슨 모텔이라고 적나라하게 적혀 있길래 전 부들거리는 손을 겨우 잡고 말을 건 것이었어요. 묻는 저부터도 좀 당황스러웠지만 정말 깊이 의심이 갔다면 묻지 못하고 한참을 더 지켜봤을 거예요. 하지만 임신 중이었던 저는 어떻게든 남편을 믿고 싶었고 그렇기에 정면으로 물어본 것이었어요. 그럼 이건 뭐야? 전 모텔 영수증을 남편에게 내밀었고 남편은 그걸 보자마자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하더라고요. 미선아, 지금 이걸 보고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어이없네. 그러면서 줄줄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과장님이랑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둘 다 술에 떡이 되었고 상사분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어 모텔에 모시고 자기도 같이 있다가 왔다는 겁니다. 달리 집에 혼자만 들어올 수 없었다면서요. 얘기를 듣다 보니 그럴만하기도 하고 살짝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개운치가 않았어요. 저기 그럼 거기 모셔놓고 자긴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었어? 왜 같이 있던 거야?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영수증을 보고 놀랐으니 물을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남편은 약간 정 떨어진다는 말투로 저에게 짜증스레 말을 하더라고요. 있잖아, 미선아. 내가 그 술자리가 뭐가 좋다고 남아있었겠어? 잘 보이려고 있던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부하 직원이 술을 마시다가 모텔까지 옮겨놨으면 옆에 있으면서 혹시 토하지는 않는지 일어나면 해장국이라도 챙겨드려야 나도 좀 뭐라고 생색을 낼 수 있을 거 아니야. 너도 진짜 애지간히 사회생활 이해 못한다. 이걸 내가 설마 여자랑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구구절절히 듣고 있자 보니 나름 의문이 해결이 되긴 하면서도 짜증스러워하는 남편을 보니 머리 뒤쪽에 새삼 땀이 나는 듯 무안해지더라고요. 이후로는 남편이 몇 번 늦거나 출장을 다닌다거나 회식이 잦다고 해도 전 별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크게 무안하게 야단을 듣고 나니 무슨 말을 걸어도 괜히 밖에서 일하는 남편 의심하는 예민한 여자처럼 느껴질 것 같더라고요. 한번 그 말을 입에 댔다고 전 대단한 대역죄인이 되어버려서 그 이상 말을 붙일 수 없었고 남편은 집에 와서 저만 보면 맨날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헌데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점점 만삭으로 치닫고 있었고 그날따라 너무 배뭉침이 심하고 갈비뼈가 쓸리듯 아팠어요. 어쩔 수 없이 썩 사이가 편하지 않은 상태인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니까, 애기 아빠니까 제가 이렇게 아픈 상황을 돌보고 병원이라도 데려가야 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웬일로 친절하게 받는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 또 술을 마시는 중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막 저녁 9시쯤 된 것 같았는데 완전히 취해서 발음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왜 전화한 거야? 나 지금 밖이야. 왜?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꼭 참고 숨을 내쉰 다음 다시 말을 잇게 되었어요. 여보, 나 지금 상태가 안 좋아. 집으로 좀 와봐. 배가 너무 아파. 아, 그래? 근데 어떡하지? 나 지금 못 들어가는데. 누구 다른 사람 없어? 마치 자기랑 아예 상관없는 옆집 사는 누구네 애엄마한테 생긴 일인 마냥 아주 천연덕스럽게 말을 뱉는 남편이 얼마나 황당하던지요. 지 새끼를 뺀 아내가 아픈데 저게 할 소리인가요? 가뜩이나 불만이 많이 쌓여 있는데 전 더더욱 화가 났고 신경이 예민해질수록 배가 울컥하게 뭉쳐오며 머리도 찌르듯이 아프더군요. 이 한심한 인간을 붙잡고 이렇게 내 체력이며 정신력을 쏟을 순 없어서 전화를 끊겠다고 말했어요. 남편도 바라던 바였는지 알겠다고 하는데 순간 거기서 끔찍한 소리가 그 틈을 타고 들려오는 겁니다. 차라리 귀신 소리였으면 덜 끔찍했을지도 모르는 소리 말입니다.
영준 씨, 이것 좀 보라니까 자기야. 전 눈이 더 이상 커질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안구가 당길 정도로 온몸이 얼어붙게 되었어요. 그 상태로 아픈 머리와 배를 겨우 부여잡아가면서 소리를 죽이고 전화를 끊지 않은 채로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은 줄 알고 있던 저 바보 같은 남편은 대체 어딘지도 모르겠는 장소에서 웬 여자랑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더군요. 이 부분까지도 뭐 접대상 왔다고 하면 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그 혼란 속에서도 어떻게든 전 마음을 가다듬고 아닐 거라고 속으로 되뇌이면서 그 동아줄을 붙잡고 있었어요. 설마 아니겠지. 이렇게 곧 아기를 낳을 부인이 있는데 바람필 리가 없을 거야. 하고 계속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데 귓속으로 들려오는 여자 목소리는 계속 볼륨이 커지는 겁니다. 그 대화는 아무리 들어도 남편이 뭐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바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얘기였어요. 아마 애들이 들어도 사리 분별은 가능할 수준이더군요. 영준 씨, 그러지 말고 빨리 이혼해. 배불뚝이 마누라는 뭐하러 데리고 있어? 당신 같은 남자는 나 같은 여자랑 살아야 해. 자기 어머니는 내가 잘 모실게. 응? 차마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전화를 끊었고 일단은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몸은 계속 아파와서 어쩔 수 없이 친정엄마에게 연락을 했고 그 길로 저는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어요. 병원에 가보니 그렇게 심한 상황은 아니었기에 다시 집에 와서 안정을 취하게 되었지만 남편은 그날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에게 연락 한 통 없더군요. 그동안 어떻게든 믿어보려고 했음에도 자꾸 쎄하게 느껴지던 남편의 반응과 갈수록 고돼지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며 저를 무시하는 상황들이 겹쳐지면서 심한 모멸감과 우울감이 함께 밀려왔어요. 녹음했던 내용을 차마 다시 들어볼 용기도 안 나고 하지만 누가 봐도 명백한 바람이기에 그대로 버틸 수가 없더군요. 결국 저는 견딜 수가 없어서 남편을 만나려고 회사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건물로 들어가던 중 회사 내부에 있는 1층 카페에서 웬 여자랑 앉아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보는 순간 기가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고 내가 왜 진작에 이런 곳에 나와볼 생각을 안 했는지 답답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허술하게 걸릴 수 있는 인간이었는데 내가 바보같이 믿고 살았던 것 같아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누가 보면 그냥 남편이 여직원이나 상사 혹은 팀원들과 그냥 앉아있는 것일 뿐인데 진짜 제가 예민한 게 아니냐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너무 당황해서 사진을 찍지 않은 게 후회될 정도로 그들은 누가 봐도 연인처럼 있었어요. 뛰어서 건너 앉은 것도 아니며 남편이 바로 그 여자 옆에 딱 붙어 다정하게 앉아있더군요. 아마도 전날부터 있던 전화기 너머 속 앵앵거리던 그 여자인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저 여자가 남편 회사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결혼했는지 아닌지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결혼식 때 회사 사람들도 다수 왔었으니까요.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돌아다니는 동안 저는 이성을 잃었고 그대로 카페 안으로 들어가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과 그 여자는 일순간 당황해서 저를 한창 보더군요. 여보,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카페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와 남편과 그 여자를 돌아봤고 아무래도 전부 회사 관계된 사람들이었을 테니 남편은 창피해 죽을 지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말이 정말 더 가관이었어요. 마치 제가 가해자인 마냥 답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삭의 임산부인 본인 아내에게 말입니다.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 뭐라고? 그 여자는 냉큼 남편 뒤에 숨어버렸고 남편은 노발대발하며 저를 끌고 회사 밖으로 나가려는데 전 숨은 그 여자의 팔뚝을 잡았어요. 이봐요. 어딜 숨어요? 어머, 이거 왜 이래요? 나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짓을 저에게 하더군요. 야, 미쳤어?
남편은 그 여자 손을 잡은 제 손을 그대로 확 낚아채서 벽으로 밀쳐버렸어요. 벽에 부딪혀서 멍한 눈으로 기대어 있는 저를 얼굴도 잘 모르는 카페 점장 같은 분이 뛰어나와서 잡아주시더군요. 제가 부딪힌 벽 부분 쪽에서 차를 마시고 계시던 여자분들, 남자분들도 일어나더니 저를 붙잡아 주셨고요. 말이 안 나가는 저를 대신에 저랑 아무 상관도 없는 그분들이 남편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거 남편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배가 나온 임산부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세상에, 애기 엄마가 회사까지 쫓아오게 만들다니 둘 다 미친 거 아니에요? 이날 한 공간에서 처음 마주한 사람들도 이렇게 내 편을 들어주는데 가족이랍시고 같이 가정을 꾸린 남편은 저를 세상 혐오스러운 물건을 보듯 쳐다보며 제 앞에서 계속 여자를 감싸며 당장 꺼지라는 게 아니겠어요? 울 기운도 없어 축 처져서 걸어 나오는 저를 회사 직원이신 듯한 여성분들이 뛰어나오셔서 택시라도 잡아주셔서 감사히 타고 들어왔는데요. 그날 저녁 집으로 들어온 남편은 어디서 뭘 두드려 맞은 사람처럼 정신이 제대로 나갔는지 저한테 길길이 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나 얘랑 안 살아. 얘 당장 나가라고 해. 내가 얘 때문에 오늘 회사에서 얼마나 개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너 정말 미쳤냐? 어떻게 그렇게 내 망신을 시킬 수가 있어? 들어와서 치맛자락을 붙잡고 빌 거란 생각도 안 했지만 진짜 이 사람 어쩜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시어머니까지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말을 해대는데 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몸이 너무 아파왔습니다. 이게 아주 지서방을 뭘로 하는 거야? 몸뚱이가 그 지경이니 남자가 밖으로 돌지. 너 그럴 거면 당장 네 친정엄마한테 가버려라. 나도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어떻게 자기 손주, 자기 아들을 품은 며느리이자 아내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임신했다고 하지만 저는 키도 평범한 160cm였고 막달 임산부라고 해도 그렇게 살이 많이 찌지 않아서 병원에서도 어느 정도 먹어야 된다고 하실 정도였어요. 임신 중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잘 먹지도 못하고 토하기만 하고 그저 배만 좀 나았을 뿐인데 이런 저한테 몸뚱이니 뭐니 이전에 남편 전화 속으로 들려온 그 여자도 제가 임신했다고 배불뚝이라고 해대질 않나. 정말 아이만 아니었다면 전 극심한 스트레스에 밀려 무슨 판단을 했을지 모르겠더군요.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길로 짐을 대강 싸서 택시를 타고 친정엄마 댁에 왔고 엄마께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도 사는 게 힘드시거든요. 시어머니가 위독하셔서 남편이 모시고 병원에 갔어. 나 그 집에 혼자 있는데 몸이 계속 힘들어서. 엄마, 나 여기 신세 좀 져도 돼? 엄마는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걱정스러운 얼굴로 알겠다고 하셨고 전 그렇게 친정엄마 댁에 있었어요. 아기를 낳기까지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모든 게 무섭고 다 세상 서럽더라고요. 이대로 남편도 없이 애를 낳으러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절망하고 있는 사이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번호가 뜬 순간 놀라기도 하고 분노가 끓으면서도 그래도 전화를 한 걸 보니 지도 생각을 좀 했나 보다 싶더군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정말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야, 잔말 말고 너 빨리 이혼해주는 게 좋을 거야. 뭐? 너 우리 회사 와서 한 짓거리 뭔지 모르지? 너 때문에 나 이 회사 잘리게 생겼어.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고. 나는 진짜 너 같은 여자한테 질렸어. 네가 이 모양이니까 내가 이런단 생각 못하지? 남편은 뭐라고 대답을 하려는 제 말을 막고 무조건 이혼 얘기만 해댔고 황당해하던 차에 갑자기 누가 재빠르게 전화기를 낚아채더군요. 이봐요. 누구세요? 나 몰라요? 당신이 내 손목 완전 비틀어놔서 나 아파 죽겠는데 치료비 줄 거냐고요. 정말 눈앞이 노래지더군요. 남편과 좋다고 앉아있던 그 상간녀였습니다.
대체 남편 눈에 제가 얼마나 바보 같으면, 그 여자 앞에서 얼마나 저를 무시해놨으면 자기 주제도 생각 안 하고 감히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지금 말 다 했어요? 뭘 다 해요? 이제 시작이구만. 좋은 말 할 때 나한테 사과하라고요. 저는 점점 머리가 이상해질 지경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임신 말기라서 여러모로 챙길 것도 많고 마음은 불안해서 쿵쿵거리는데 남편과 이 여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한테 전화를 해대면서 자꾸 이혼을 해달라. 안 그럼 무슨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 해 만에 회사에서 뒤집은 걸 다 책임을 묻겠다는 둥 말 같지도 않은 요구를 해댔어요. 고소해. 하고 싶으면 어디 해보라고. 저는 그렇게 하고 매번 전화를 끊었지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전 결국 남편도 없이 친정엄마의 손을 잡고 병원에 이끌려 출산을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런지 예정일보다 아이가 빨리 나왔고 엄마는 도대체 시어머니가 얼마나 아프시길래 남편이 와보지도 않느냐며 화를 내셨어요. 그런 엄마께 전 그저 피곤하니 나중에 얘기하자는 말밖에 할 수 없었고요. 겨우 기운을 차리고 엄마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놨고 엄마는 눈물을 흘리시더니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이거사. 미안해 엄마. 나는 못 참아. 당장 그 집으로 가서 다 뒤집어 엎고 올 거야. 그리고선 친정엄마는 그 길로 시댁에 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역시나 뻔뻔했고 심지어는 그 집에 그 상간녀도 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상간녀는 그 집의 며느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 그 여자는 엄마를 향해 여긴 왜 오셨어요? 올 때 못 올 때 구분도 못 하세요? 하며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다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하고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이 얘기를 듣고 있으니 제 처지가 너무 비참하고 모든 게 싫어서 조리원으로 옮겨가 있는 동안도 얼마나 몸살을 앓았는지 모릅니다. 밤마다 울며 비명을 지르고 우울증으로 견디지 못해서 내가 어쩌자고 저런 인간 애를 낳았는지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저는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기에 집에 누워있고 산후도우미님과 친정엄마가 아기를 봐주고 계셨어요. 엄마는 연신 제 걱정을 하시고 거기다 화병까지 오셨는지 몇 번이나 울컥하셔서 체하시기도 했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가 죄인인 것 같고 아기 생각을 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다 끝내버리고 싶더라고요. 허나 그 와중에도 남편은 자기 자식이 태어났건 말건 안중에도 없었고 제가 친정으로 들어온 걸 알았는지 끝도 없는 이혼 맹공격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혼 안 해주면 너 우리 회사 와서 난리친 거 다 책임 물을 거고 잘릴 뻔한 거에 대해서 위자료도 물릴 거야. 좋게 말할 때 떨어져 나가라. 어? 해봐. 어디 다 해보라고. 솔직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긴 했지만 보다 못한 친정엄마가 이혼하라고 하시고 저 역시 이대로는 정말 제 명예 못 살 것 같았어요. 매일같이 울면서 제 품을 파고드는 아기를 보는데 이해만 없었으면 싶다가도 이해 덕분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았구나 싶더군요. 저와 아이가 그나마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 지긋지긋한 남편과 이상한 상간녀로부터 벗어나야 했기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도저히 이혼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은 상간녀가 남편으로부터 제 번호를 알아냈는지 밤낮으로 저를 조롱하고 난리를 쳤기 때문이에요. 뭔 고집으로 아직도 영준 씨 옆에서 본처 노릇을 하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이혼해주라고요. 여자가 적당히 빠질 줄도 모르고 그렇게 벨도 없으니 남자들이 지겨워하지. 그렇게 전 괴성을 지르며 핸드폰을 던져버렸고 얼마 안 가 합의 이혼에 이르게 되었어요. 제가 아기를 낳은 직후여서 모든 게 피로하고 힘든 게 아니었다면 한 2, 3개월만이라도 더 지난 다음에
그런 일을 겪은 거라면 아주 조금은 이성적인 대처를 해서 그 둘에게 난리를 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럴 상황이 전혀 안 되었고 몸도 마음도 엉망진창이었고 출산 직후에도 위험한 상태였기 때문에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했어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피말리듯 쥐어짜서 억지로 이혼을 시켜대다니. 제 쪽에서 그냥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 끊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전 아기를 쭉 키워왔고 아이가 점점 자라서 3살이 되었을 무렵부터 일하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친척 언니의 소개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 엄마도 여자가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며 나가라고 하셔서 겨우 사회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싱글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고 온 교육기관이며 가족들, 지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더군요. 아무리 사회 흐름이 좋아졌다지만 저를 보는 시선은 여전히 좋지 않았는데 저처럼 결혼했다가 혼자 되신 분이 회사의 상사로 계셔서 그나마 조금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제가 오늘 아기를 데리러 가야 해서 조금 일찍 퇴근해도 될까요? 밀린 일은 집에서 마무리해서 제출할게요. 네. 그러셔도 돼요. 얼른 가보세요. 그분은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해서 조금 일찍 퇴근할 때에도 상황을 봐주셨고 아프다고 하면 그날 휴일을 쓸 수 있게 해주시고 어린이날이면 아이 선물이라며 조그만 간식을 선물로 주시는 섬세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글쎄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교제를 신청해 오신 겁니다. 네? 저랑요? 솔직히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저 같은 싱글맘이 뭐가 좋다고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가서 몇 번이나 거절을 했어요. 회사를 옮겨야 하나 생각을 하던 중에 저를 소개시켜준 친척 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상사분은 이혼이 아니라 사별을 하셨다더군요. 신혼일 무렵 아내가 병을 얻어서 일찍 숨을 거두게 되었고 두 분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원하셨다던데 그래서 가끔 제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회사를 갔을 때 그리 예뻐해 주셨나 싶어서 조금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결국 우리는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제를 하게 되었고 친정 엄마는 이상하게 이 교제를 반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할 수 있으면 다시 결혼해서 네 삶 살아. 대신 잘 살아야 해. 네 인생이니까 말이야. 엄마는 대신 못 살아줘. 그 말에 한참을 생각하면서 저도 여러 부분에서 다짐을 하게 되었고 재혼을 해서 1년 정도 지나 딸아이를 낳아 키우게 되었어요. 아이들끼리 터울이 나는 것도 있고 딱히 재혼 가정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잘 지내오고 있었어요. 그럭저럭 저는 요즘의 삶에 만족하고 있고 평생 혼자 살아가려고 입술이 찢어지도록 악물었던 그때를 떠올리니 참 사람 일은 모른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 일은 알 수 없다는 것을 최근에 다른 모양새로 또 겪게 되었지 뭡니까? 얼마 전 밤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길래 처음에 무시하고 꺼버렸는데요. 이상하게 반복해서 계속 같은 번호로 오길래 아무래도 지인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대상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었네요. 윤미선 씨 맞지? 맞냐고. 네? 제가 윤미선인데 그쪽은 누구세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영준 씨랑 같이 있지. 솔직히 말해봐. 뭐라고요? 도대체 누구세요? 세상에. 얘기를 쭉 들어보니 바로 전 남편과 바람피고 저를 그렇게 못살게 굴던 상간녀였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한 이후로 완전히 연락을 끊었고 아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괘씸한 말과 함께 양육권도 포기해버린 인간이라 제가 무슨 연락을 더 할 게 있겠어요. 그렇게 도도하게 남편 팔짱을 끼고 저를 훑어보던 상간녀가 자기 남편이 된 지 10년이 다 돼가는 인간을 왜 저한테서 찾고 있는 거랍니까? 그것도 술에 만취한 상태로요. 이봐요.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전화한지 알아요? 그 인간을
왜 나한테 찾냐고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덜 척이 없었어요. 이걸 뭐 멍청하다고 해야 할지 쌤통이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거기 안 갔나 보네? 이봐, 윤미선 씨. 이 인간 이런 인간이었어? 뭔 말인가 싶어 불쾌한 기분인 상태로 일단 계속 귀를 기울였는데 정말 짠하기 그지없는 사정이었어요. 이 사람 집에도 안 들어오고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생명이 질긴지 맨날 아파 죽겠다면서 몇 년째 날 죽일 듯 잡아. 당신 어떻게 이런 집에서 참고 살았냐? 이제는 막 손찌검도 해. 나 진짜 살기 싫어. 이건 뭐 가관도 뭣도 아니더군요. 그나마 나랑은 같이 산 지 2년도 안 되어 손찌검을 했으니 바람핀 당신은 10여 년 가까이 시간 지나 손찌검을 했으면 그래도 너는 더 사랑했나 보다 하고 위로를 해줘야 하는 걸까요? 옛말에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냥 놔두고 물 흐르듯이 살면 원수의 시체가 저기서 둥둥 떠내려오는 걸 볼 거라는 어느 나라의 명언이 생각나더군요. 사실 전 뭐 그런 대단한 미인도 아니고 그런 꼴을 차분히 기다리겠다고 있던 것도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생각했다간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억지로 떨쳐버리고 제 삶에 집중했을 뿐인데 이렇게 알아서 자기네 소식을 저한테 알려오다니요. 술주정에 뒤섞인 저 여자의 한을 들어보니 전 남편은 그렇게 술독에 쩌들어 살고 회사도 변변찮은 곳으로 옮겨서 벌이도 시원찮은 모양이에요. 그러면서도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밖으로 도는 건지 아무튼 그 상간녀는 죽지 못해서 산다고 하는데 이제야 제가 겪었던 지옥을 맛보나 싶더군요. 거기다 전 남편에 관한 소식도 최근에 들었는데요. 이건 직접 들은 게 아니고 건너 알게 된 소식이에요. 전 남편이 술독에 찌들어 살다가 밖으로 나돌더니 급기야 쓰러져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던데 아마도 상간녀는 이 틈을 타서 도망갈 테고 전 남편은 혼자 쓸쓸히 그 말로를 맞이하겠죠. 그걸 생각하니 제가 고생했던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가면서 마음의 고통이 사그라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저는 그냥 이대로 제 삶에 집중하고 싶고 그렇게 막 행복하지도 그렇다고 전혀 불행하지도 않은 삶이지만 계속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사실 진짜 복수는 저들이 망하고 자시고 뭣도 아니라 그저 제가 저에게 만족한 삶을 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저처럼 뭔가에 시달려 죽기 전 길목까지 가셨던 분들이 있다면 그 싸울 대상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자고 나는 그만큼 소중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마음 먹고 일어나기까지 수년이 걸렸기에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만 세상엔 억울하고 힘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자기만의 맷집을 키워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겠더군요. 다들 건강하시고 평안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서 기 한 번 못 펴고 늘 아버지를 피해 다녔던 어머니. 전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어릴 땐 그저 제가 아버지를 쫓아다니고 어머니를 쫓아다니면 두 분이 저를 사랑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다가가면 어디에 아버지 술을 먹는데 방해를 해? 라며 먹고 있던 소주병을 던졌고 그 덕에 전 여전히 이마에 흉터가 길게 찢어진 채로 남아있습니다. 아버지가 던진 소주병에 맞아서 찢어진 피부를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몇십 년 동안 남아있던 거죠. 그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 이유는 굉장히 먼 훗날에 알았습니다. 애초에 아버지는 어머니랑 결혼할 생각이 없었지만 어머니가 저를 가지시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의 부모님, 즉 저의 조부모님께서 여자를 임신하게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라며 강경하게 나오는 통에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는 물론 아이인 제가 좋을 리도 없었겠죠. 제가 없었으면 어머니랑 결혼하지 않았어도 됐을 테니까요. 원래부터 술을 좋아했던 아버지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나서 정말로 어머니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 매일같이 술만 마시며 이 현실을 잊으려고 했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와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애까지 생긴 입장에서 결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에 혼인신고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 역시 저를 좋아할 리 만무했죠. 저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아이였던 겁니다. 아무리 제가 노력한다고 해도 말이죠. 성진아, 엄마가 여기 앞에 가게에서 우리 성진이 좋아하는 맛있는 사탕 사올게. 그러니까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엄마 금방 올게. 응, 알겠어. 언젠가 어머니가 처음으로 제게 사탕을 사준다고 했던 날이 기억납니다. 술을 마시러 나간 아버지는 집에 없었고 저와 어머니만 있었는데 어머니는 한 손에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당시엔 어머니가 도망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큰 가방에 뭐가 들어있을까 싶어서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엄마, 저 가방 안에 뭐가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안엔 아마 집에 있던 어머니 짐이 들어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머니가 사온다던 사탕이 너무 기대가 되어서 집에서 얌전히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30분, 1시간, 5시간. 금방 온다던 어머니는 늦은 밤이 될 때까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언제 오지? 벌써 어두워졌는데 오늘은 사탕을 사려는 사람이 많은 건가? 어머니가 도망갔다는 것을 알게 된 건 며칠 뒤에 집에 들어온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혼자서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부모님 중 한 분이 사두었던 라면을 부셔 먹으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돌아온 아버지가 집을 둘러보고 안방을 살펴보는 듯 하더니 도망을 갈 거면 애새끼도 데리고 도망을 가지. 왜 나보고 책임지게 해서. 망할 여편네. 라고 하고는 투덜거리면서 방에 들어와 앉아 또 소주병을 퍼마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도망을 갈 것을 알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온 제가 누군가와 어울리지 못하고 소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전 아주 어린 나이부터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학교에 다녀도 공부는 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차피 집에 가봤자 어머니는 날 버리고 도망갔으며 아버진 술만 마시며 나 같은 건 신경도 쓰지 않을 텐데 친구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 학교라는 공간에서 철저히 혼자였죠. 언젠가 한 번쯤은 친구를 사귀고 누군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런 바람이 계속 좌절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혼자가 편했습니다. 누가 갑자기 저한테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얘가 나한테 왜 다가오지? 라는 불안감이 들어 쉽게 친해지기도 어려웠어요. 성진 씨는 참 수줍음이 많으시네요. 네? 네. 저 그러고 보니 이따가 할 일이 좀 있어서요. 먼저 일어나 볼게요. 어른이 돼서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어쩌다 한번 용기를 내서 직장 동료로부터 여자를 소개받아도 늘 그 앞에만 서면 쭈뼛쭈뼛 얼굴은 새빨개지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더듬는 통에 제대로 대화를 나누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 저를 두고 여자들은 늘 떨떠름하게 웃다가 곧 무슨 일이 있다면서 떠나고는 했죠. 전 한평생 이렇게 살 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라 믿었고 TV에서나 나오는 고독사 주인공은 아마 저 같은 놈에게나 어울릴 법한 이야기라 믿었습니다.
그나마 어떻게든 회사에 들어가서 먹고 살고 있었기에 다행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노숙자로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와는 같은 회사에서 만난 동료인데 유독 여자를 대하기 어려웠던 저는 자연스럽게 아내와도 별다른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일적으로 겹치는 것도 없어서 더욱 그랬죠. 그러다가 전체 회식 자리에서 처음으로 아내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정 씨는 우리 회사에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저로서는 참 힘들게 용기를 낸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갈무리를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여전히 저는 말을 더듬었고 그동안 저와 소개팅을 했던 여자들의 반응을 떠올리며 아내 역시 저를 떨떠름하게 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러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이쪽 관련 일을 해서 저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가지고 오게 됐어요. 사실 관심이 있다곤 해도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일도 잘 맞고 그래가지고 아마 엄청 오래 다닐 것 같아요. 성진 씨는요? 아내는 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말이 느리고 더듬거리는 것을 끈기 있게 지켜봐주면서 늘 저와 눈을 맞춰줬어요. 전 아내 덕분에 처음으로 여자와 3마디 이상의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한번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다른 직원들을 대할 때도 전보다 덜 말을 더듬거리고 조금 더 명확하게 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내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성진 씨, 요새 좀 뭔가 달라진 느낌이네. 요즘은 성진 씨랑 대화하기가 훨씬 더 편한 것 같아. 그래요? 응, 뭐랄까, 사람이 조금 더 밝아졌다고 해야 하나? 분위기가 달라졌어.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주책이지만 그 말에 사랑의 힘이라고 대답하고 싶었네요. 다른 동료 직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제 변화는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저의 변화가 아내로부터 기인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마움이라도 표할 겸 아내에게 다가가 용기를 내어 저녁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흔쾌히 제 식사 제안을 받아들인 아내는 퇴근을 하고 저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런 날을 한번 거치다 보니까 전 자연스럽게 아내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아내 역시 저를 좋아한다는 듯한 말과 행동을 보여주었기에 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고백을 한다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민정 씨, 저랑 사귀어 주세요. 많이 부족한 저지만 제가 잘해드릴게요. 아직도 그날이 생각날 만큼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사귀면서도 느끼었지만 아내는 제게 은인이었어요. 아내가 아니었으면 전 사실상 사회성 부족하고 우울한 이 성격을 절대로 고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내도 저와 연애하면서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을 때도 있었을 텐데 한 번도 그런 것을 티내지 않고 언제나 저만 먼저 생각하면서 돌보아 주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아내가 사귈 당시 저에게 잘해줬던 것만큼 이번에는 제가 아내에게 잘해주리라 마음을 먹을 수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선 참 행복했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결혼을 해볼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그래도 나 같은 놈도 이렇게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는구나 싶어서 감회도 새롭고 매일 직장에서 보던 아내를 이제는 직장뿐만 아니라 집에 와서도 볼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결혼하고 3개월 뒤 제가 돌연 직장에서 잘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구조조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꼽힌 것이죠. 아내와 결혼하고 행복한 일들만 있었어서 그런지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시에 들이닥친 그런 불행은 제 마음을 좀먹어 갔습니다. 당신 더 좋은 직장 가려고 그렇게 된 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력서 한번 내보자.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 여보. 응.
제가 너무 우울해하자 아내는 그런 제 기분을 풀어주겠다고 온종일 옆에 붙어서 제 기분을 살펴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실패를 맛보았던 저는 아내가 아무리 위로를 해도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조금씩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던 우울증이 다시 도졌고 언제부턴가 자꾸 심각한 불안감이랑 발작이 들어서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는 저에게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병원에서 지어준 약을 챙겨 먹고 최대한 좋은 것만 보고 살려곤 했지만 우울과 공황은 제 가슴속에서 저도 모르는 새 문득문득 솟았습니다. 분명 아무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내가 죽는 것은 아닐까? 나한테 어떤 큰일이 닥치는 게 아닐까? 너무 불안해서 방 안에 숨어 덜덜덜 떨기도 했고 어느 날 밤에는 종일 가슴이 뛰는 통에 잠조차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 옆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은 아내입니다. 임신 막달에 가까웠던 아내는 아이가 배에 있어 힘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저를 먼저 생각해 주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당신이 좋아하는 꼬객탕 끓여놨어. 이거 먹고서 푹 쉬자. 그리고 당신 괜찮으면 나랑 공원으로 산책도 나가고. 여보, 오늘은 컨디션 좀 어때? 말도 잘 못하는 저를 두고 아내는 계속해서 제 컨디션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공황과 우울을 앓고 있는 저를 돌본 것이 횟수로 무려 3년이 넘습니다. 그 사이에 아내는 아이도 낳아서 하나뿐인 딸을 밥 먹이고 돌보느라 바빴을 텐데도 늘 제 걱정을 하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기분이 안 좋고 힘들어 보이면 늘 저를 위로하고 신경 써주느라 시간을 보내주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에 아내는 일을 그만두고 제가 모은 돈 그리고 아내가 일하면 모은 돈을 합쳐서 작은 가게를 내서 일을 했는데 사실 초반엔 아내가 저 신경 쓰느라 가게에 많이 집중을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제가 힘든 게 너무 커서 가장답지 못하게 아내도 그리고 딸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지내면서 병원도 가기 싫고 그랬어요. 나쁜 이야기지만 목숨을 끊을 생각도 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어도 나아지는 게 느껴지지 않는데 모든 것이 부질없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하지만 병원에 가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의사는 언제나 딱딱하게 그래도 약을 잘 챙겨 먹으셔야 낫습니다. 라는 말만 기계적으로 하고 제 힘든 마음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의사로서 담당하는 환자가 저 하나만도 아닐 테고 지금은 이해합니다. 다만 그때 전 정신이 너무 불안정했고 누군가 제 마음을 모두 다 알아주었으면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도움을 준 건 역시 아내였습니다. 여보, 요새 다 마음같이 안 돼서 너무 힘들지. 나는 이해해. 그래도 나는 당신이 이렇게 약도 먹고 어떻게든 나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자체가 굉장하다고 봐. 조금만 더 힘내면 분명히 당신도 지금부터 훨씬 더 편해질 시기가 올 거야. 이제 당신한테는 나도 있고 우리 딸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런 아내 덕분인지 전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조금씩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10알은 가까이 먹어야 했던 약 역시 반 넘게 줄일 수 있었고 그때부터는 저도 아내가 일하는 가게에 나와서 카운터라도 좀 보고 일손을 도왔습니다. 물론 너무 힘든 날에는 호흡도 격해지고 숨도 쉬기가 힘들어서 주방 구석에 들어와서 최대한 마음을 다스리느라 아무것도 못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아내, 그리고 아직 어리지만 아빠 하고 따르는 딸, 제 주위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악 물고 주먹 꼭 쥐고 버텼습니다. 아내가 열었던 가게는 해장국집이었는데 워낙 손맛이 좋은 아내인지라 연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동네 단골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게는 작고 동네 사람이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고정적으로 오는 손님들이 있었으며 그 손님들이 여기저기 입소문을 내서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맛있게 드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내는 아픈 날에도 그리고 일이 많아 힘든 날에도 손님을 맞이할 때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런 아내를 보면서 아내는 어떻게 저렇게 매 순간 웃으면서 지낼 수가 있는지 제 입장에서는 참 신기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가 그 누구보다도 강해 보였습니다. 전 정작 정신적인 문제로 매일 힘들어하는데 아내는 그런 저를 옆에서 가장 가까이 보고 돌보면서도 눈물 한 번 흘린 적 없고 화 한 번 낸 적이 없이 언제나 웃고 다녔으니까요. 어쩜 저렇게 싹싹하고 음식도 맛있게 하는지 몰라. 가끔 동네의 아줌마들도 아내를 이렇게 칭찬하곤 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저는 이전보단 훨씬 더 나아진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우울과 공황이 완벽히 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하는 가게이긴 해도 아내가 사장이었고 여전히 아내가 대부분의 일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도움이 잘 못 되지? 무슨 말이야. 당신이 가게에 나와줘서 얼마나 좋은데. 고마워, 여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고맙다고 말하는 아내. 게다가 너무 미안한 일이지만 집에 와서 아이를 돌보는 것도 대부분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저 역시 아내가 바쁠 때는 딸을 돌보긴 했지만 애가 자라면서 엄마인 아내 손만 타서 그런지 제가 안으려고 들면 우는 통에 제가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울지? 나한테 줘, 여보. 당신은 힘들 테니까 좀 씻고 쉬어. 아내의 품에 안기면 다시 잠드는 딸. 그래도 힘들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서 살다 보니까 3년 정도 뒤에는 대출을 껴서 저희 세 식구가 알콩달콩 살 수 있는 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다수가 은행 빚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 명의로 된 집이 있기 때문에 그 빚만 갚으면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25평짜리 빌라는 신축은 아니었지만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었고 저희가 쓸 안방 그리고 딸아이 방, 창고로 쓰게 될 작은 방까지 공간이 알차게 활용되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했어. 당신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집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 나도 조금 더 노력해서 정말로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남편이 될게. 그리고 우리 딸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제 말을 들은 아내는 말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무엇라고 답이라도 했을 아내였는데 그때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별 생각 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새 집에서의 삶을 시작했죠. 확실히 우리 집이란 느낌은 남의 집에서 살 때와는 차원이 다른 만족감이 들었습니다. 집을 얻은 덕분인지 저도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고 병원에 가도 의사로부터 많이 나아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늘 밝던 아내가 가끔씩 어두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한테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했지만 아내는 늘 고개를 저으면서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한 번 더 제대로 관심을 가져줄 걸. 제게 아내는 언제나 강인하고 올곧은 모습만 보여주는 여자였기에 전 은연중에 아내는 절대로 저처럼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란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내심 스스로는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안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문제가 일어나기 바로 전날 밤 아내가 제게 처음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많이 피곤해서 그런데 민서가 중간에 계속 울고 그러면은 당신이 민서 좀 달래줄 수 있어? 민서가 좀 자주 깨고 우는 편이라
오늘은 당신은 그냥 민서 방에서 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전 당연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불과 베개를 가지고 딸아 아이 방에 자리를 잡고 누운 뒤 아이가 울면서 깰 때마다 등을 토닥이면서 재웠어요. 그렇게까지 본격적으로 아이를 돌본 건 처음이었는데 진짜 아내가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새벽 내내 1시간 간격으로 계속 우는 통에 잠 한 번 제대로 못 자고 정말 오랜만에 거의 12시가 넘어서까지 늦잠을 잤습니다. 간신히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고 일어났는데 평소 같았으면 부엌에서 들렸을 아내의 인기척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내는 가게가 쉬는 주말이라도 한 번도 늦게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장이라도 보러 갔나 싶어서 현관을 봤지만 신발도 그대로였죠. 여보, 안에 있어? 저희가 원래 쓰던 안방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웬일로 늦잠을 자고 있나 싶어서 문을 두드리고 열었는데 누워있는 아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깜짝 놀란 제가 여보, 일어나 라며 몸을 흔들어도 아내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그리고 침대 옆에 놓여있던 작은 협탁에는 알약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급히 119를 부르고 구급차에 실려가는 아내를 따라가며 정말 평생 찾지도 않던 신을 찾았습니다. 제발 우리 아내 좀 살려달라고. 하지만 이미 아내는 숨이 끊어진 지 몇 시간이 지났던 상황이었습니다. 생각지 못하게 아내를 잃은 저는 집으로 돌아가 덩그러니 남은 딸아이를 보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집도 있는데 정말로 행복한 일만 남았고 나도 거의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허망한 얼굴로 아내 장례식 준비를 하며 안방을 훑어보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누워있던 베개 밑에 맨 종이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아내의 유서였습니다. 여보, 갑자기 미안해. 하지만 나도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 당신이 나보다 더 힘들고 괴롭고 아프기에 언제나 당신 앞에서는 웃었지만 이젠 나도 한계인가 봐. 아무리 웃으려고 해도 웃음이 안 나와. 당신은 몰랐겠지만 나도 정신과에 다니고 있었어. 의사가 그러더라. 우울증이 있다. 조심해야 한다고. 혹시나 당신한테 들키면 당신이 더 힘들어하고 낫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봐 언제나 당신 몰래 약을 먹고 병원에 들렀어. 그렇게 하면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안해. 난 생각보다 나약한 여자였나 봐. 이제 우리 예쁜 딸 민서도 있어서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가게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방에서 나서고 싶지도 않아. 어떤 때는 가끔씩 자는 당신을 마구 흔들어 깨우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나 죽을 것 같다고, 제발 좀 알아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 심정이야. 나 스스로도 내 자신이 제어가 안 되는 거를 느끼고 있어. 너무 이기적인 거 알지만 이제 더는 버틸 힘이 없어 여보. 우리 민서 잘 부탁해. 내가 없어도 당신은 분명 잘 해낼 거라고 믿어.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잖아. 당신 응원하던 내 마음만큼은 진심이야. 우리가 운영하던 가게도 조금씩 신경 써줘. 그리고 나중에 우리 민서가 크면 엄마가 비록 약해서 먼저 하늘나라로 갔지만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줘.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웠어 여보. 하늘에서도 언제나 당신이랑 민서를 지켜볼게. 전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줄은. 언제나 제 앞에서는 웃는 얼굴만 보였던 아내였기에 제 우울과 공황이 아내에게도 전염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목숨을 끊고 하늘나라에 간 것이 전부 제 탓인 것만 같아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제가 지니고 있는 병을 고치려다가 오히려 본인이 병에 걸린 건데 단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슬펐습니다. 차라리 당신 같은 사람이랑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망했다고,
그렇게 원망이라도 했으면 이렇게까지 미안하진 않았을 텐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힘들었으면서도 저와 딸의 행복을 빌고 떠난 아내. 수소문 끝에 아내가 다녔던 병원을 알아내서 들렸습니다. 아내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말과 함께 의사에게 아내가 언제부터 병원에 다니면서 우울증 약을 타갔는지 물으니까 환자 본인 외에는 절대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전 무릎을 꿇어서라도 의사에게 빌었습니다. 알고 싶다고요. 아내가 왜, 언제부터 우울증을 알아왔는지요. 한참 고민하던 의사는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저도 아내분과 상담한 내용이 기억이 나네요. 아내분은 정말 씩씩하게 이겨내시려고 하셨어요. 그 어떤 환자보다도요. 하지만 집안에 아픈 분이 계시면 동조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우울증이라는 게 서서히, 아주 서서히 오는 무서운 병입니다. 점점 아내분 우울증 정도가 심각해서 꼬박꼬박 약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무척이나 유감입니다. 집에 돌아오니 정말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내는 저를 믿는다고 했지만 그런 아내에게 미안하게 전 여전히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딸을 나 혼자 돌볼 수 있을지, 먼저 하늘나라에 간 아내가 그리울 때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저와 딸을 두고 떠난 아내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들고서 바로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애초에 내가 좀 더 똑부러지고 내가 좀 더 강했으면 매일 우울해 있고 힘들어하는 나를 위해 기분을 맞춰주던 아내가 점점 나 때문에 병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온 세상에 나만 힘든 것처럼 살아왔으니까요. 어찌 보면 아내는 저 때문에 하늘나라로 떠난 거니까요. 지금은 아내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단은 아내의 말대로 최대한 나가서 가게도 돌보고 딸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데 자꾸 불쑥불쑥 치미는 고통이 여전히 저를 힘들게 합니다. 최대한 티 안 내려고 약을 씹어먹듯 삼키면서 버티곤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얼마나 내가 더 힘을 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엔 이런 제 힘듦을 알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거든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제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나마 정리를 해서 털어놓으려고 사연을 보내봅니다. 욕을 해도 좋습니다. 그저 어떤 식으로든 좋으니 제가 이 어린 딸아이와 함께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극과 용기를 북돋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저는 약이 아니면 이 힘든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이러다가 아내처럼 나쁜 생각이라도 하게 될 수도 있는 스스로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저 정말 나쁜 남편이고 나쁜 아빠인 거 알거든요.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막고 싶어요. 이런 저를 위해서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